이 시간에는 다각화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다각화의 목적, 다각화의 성공 요건, 그다음에 포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다각화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다각화의 배경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다각화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1960년도에 그 일반적인 경영 관리 기술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기업들은 효율성 혹은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잉여 수익으로서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비관련 분야의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콩글로머레이트, 즉 다시 말해서 복합기업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관련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 복합기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관련 다각화로 시작이 된 이 콩글로머레이트 기업이 몇 년을 경과하면서 평가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비관련 분야로 뻗어나오고 성장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영 성과가 높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합기업에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취약한 경영 성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각을 하고 다시 판단을 한 게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생각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에 관한 관리 기술이 등장하게 되고 기획조정실이 구조적으로는 대두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질적으로 다각화된 이질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관리 능력의 부족, 그다음에 글로벌화에 대한 국제 경쟁력의 약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기업은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깃발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관련 분야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낳는 비효율적인 사업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이라는 이름을 걸고 매설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력 사업으로의 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핵심 역량적인 접근법으로 기업들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각화를 시도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그 배경에는 기업들이 다각화를 함으로써 겪었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반성에 의해서 다시 또 원래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다각화는 왜 하는지, 기업들이 다각화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 거기에는 첫 번째 성장 추구, 두 번째 위험 분산 및 회피, 세 번째 범위의 경제성 달성, 네 번째 내부 시장의 활용, 다섯 번째 시장 지배력의 형사.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각화가 항상 기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꾸기 이야기하면 기업은 다른 여타의 목적에 의해서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업이 다각화를 하는 것은 꼭 수익 창출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은 성장 추구,
다각화의 목적 첫 번째로 성장 추구, 성장만을 위한 다각화는 기업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이 성장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업 주주들에게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장을 위한 다각화는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성장을 하면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구성원들, 즉 다시 말해서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구성원들은 승진의 기회가 생기며 그러므로서 기업은 계속 커지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성장 추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과거 한국 기업의 다각화는 자본시장이 낙후된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초창기에 다각화를 했던 이유는 자금을 모으기에 힘들었던 자본시장이 낙후됐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는 작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으로서 다각화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열사를 많이 두면은 내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특히 다각화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성장 추구의 목적으로서 보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의 매출 순위. 자, 한국의 대기업들의 매출 순위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매체에서 나타나는 기업 순위 1위부터 쭉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매출 순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이즈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대출 받은 돈으로서 다시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매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성장, 외형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수익만을 창출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각화가 꼭 수익 창출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매출 순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매출 순위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수익성과 관계없는 한국 재벌의 외형 부풀기 관행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들의 외형의 사이즈를 부풀리는 성장 추구에 몰두했기 때문에 다각화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벌들 비관련 다각화에 의한 복합기업에 첨예하다는 행태인 재벌 기업들은 조금 전에 했던 모든 많은 내용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화의 목적으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위험 분산 및 회피입니다. 다각화를 하면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혹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기 순환으로 개발 사업 부문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햇빛이 날 적에는 선글라스 장사를 했다가 비가 오면은 갑자기 우산 장사로 돌변하는 그래서 두 가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호황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업일수록 다각화는 필수적입니다. 주기적으로 산업의 특성상 불안과 주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곳에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인 다각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기업의 다각화만으로 해당 기업이 가진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 비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적에 야마하와 혼다의 비용 경쟁에서 그 혼다가 야마하를 제2주자인 그 야마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방법은 혼다가
자동차에 다각화하고 난 뒤에 자동차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그 오토바이 산업에, 즉 다시 말해서 모터사이클 산업에 다시 또 투자를 함으로써 야마하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자본면에서 했던 것은 결국 다각화의 덕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분산 및 회피의 목적으로서 기업의 다각화 자체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위험 분산의 효과를 주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주주를 위한 다각화라기보다는 경영자를 위한 다각화라는 개념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다각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다각화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왜 다각화를 하는가? 기업은 이 부분,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화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위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 한 기업이 두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별개의 두 기업이 각각 한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의 합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회사에서 두 가지 제품을 만들면은 같은 인풋 요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듈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범위 경제를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범위 경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적에 모듈을 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몇 개만 첨부를 해서 각기 다른 제품으로 내놓는 이런 형태는 범위 경제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투입 요소나 생산 단계에서의 중복을 줄임으로써 범위 경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명성, 기술 및 핵심 역량 등과 같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쉽게 이전이 가능한 자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범위 경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브랜드, 명성 이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범위 경제이기 때문에 다각화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브랜드는 삼성이 다른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신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이미 삼성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른 삼성의 제품과 동일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무형의 범위 경제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 경제가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두 가지 요인, 위험 분산이라든지 성장 추구의 목적보다는 범위 경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각화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다각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위 경제의 활용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은 범위 경제의 활용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tangible resources의 범위 경제, 유형자산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투입 요소나 생산 단계에서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angible, 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입 요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진로의 맥주 시장 진출, 진로는 이미 소주라는 유통 과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주 시장의 진출은 단지 아이템만 다를 뿐이지 다른 여타의 활동들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범위 경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알러지스의 렌트카, 호텔 이런 게 진출하는 것은 범위 경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형자원, intangible resources의 범위 경제를 살펴보면은 무형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intangible,
만칠 수 없는,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해당됩니다. 여기서 보면 브랜드나 명성, 기술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유명 브랜드, 그다음에 명성, 기술은 한 사업 분야에서 다른 사업 분야로 쉽게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 분양의 예를 보면은 포스코건설이나 LG건설, 포스코건설은 샵, LG건설은 자이 이런 형태를 브랜드를 내걸면서 전국의 어디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던 똑같은 샵, 똑같은 자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품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형자원에 의한 범위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캐논, 우리가 초창기 때 배웠던 캐논 같은 경우에는 캐논이 현미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카메라, 복사기까지 연결되는 것은 캐논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원, 브랜드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이 크지 않았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범위경제 활용으로서 조직상의 능력에서 발생하는 범위경제입니다. 개별 기능별 혹은 사업부에서 역량을 새로이 조합하여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상의 능력. 자,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핵심 역량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기술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역량도 있을 수 있음과 반면에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조직상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논이 처음에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카메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사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공통적으로 광학이라는 원래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 복사기를 만드는 기술은 그 렌즈 기술보다도 MP 프로세서라는 일반 종이도 복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은 캐논이 다른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와서 조직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직상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다각화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범위 경제에 속하며 또한 무형 자원의 범위 경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다각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다각화는 뭘까를 살펴보면 내부 시장의 활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자본시장 혹은 내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자본이나 인력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다각화에서 만들어진 계열사를 통해서 손쉽게 자본이나 인력, 기술 인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자본시장의 활용으로 안정적인 작업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신규 사업 분야로 진출 시에는 내부 노동시장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기술 인력 및 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다각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각화의 목적으로서 마지막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의 증가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 다각화로 추진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각화를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 활용의 예는 첫 번째 신규 업체의 진입을 제재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탈적 가격이라는 것은 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신규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상호 구매를 통한 담합,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LG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자동차를 서로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호 구매를 통한 담합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상호 경쟁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상호 자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서로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다각화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각화의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기업들과 최근의 한국 사례를 보듯이 다각화 전략은 많은 경우를 실패를 하였습니다. 특히 콩글로머레이트, 복합기업과 재벌,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비관련 부문의 다각화 기업들은 상당수가 실패하고 비관련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면은 이는 관련 다각화가 경영 자원을 공유하는 범위 경제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비관련 다각화는 범위 경제의 효율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다각화가 비관련 다각화에 대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각화 기업의 성과는 해당 기업이 어떤 경영 자원 혹은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관련 다각화의 가능성은 그 기업이 어떤 핵심 역량 혹은 비관련 분야의 어떤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자원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비관련 다각화는 실패, 관련 다각화는 성공, 이런 잣대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각화를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요건, 마이클 포터가 제시를 했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다각화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3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산업의 매력도 테스트, attractiveness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려는 산업이 구조적으로 매력적인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진입비용 테스트, cost of entry 테스트, 산업비용, 진입비용, 기회비용을 포함해서 진입 후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낮은가를 테스트해봐야 되고, 개선도 테스트, better off 테스트죠. 신규 사업이 다른 사업 분야와 범위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업은 이 3가지 테스트를 거침으로써 실패할 요인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포터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포터가 이야기하는 다각화 전략을, 즉 다시 말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가 이야기하는 다각화 전략은 4가지 범주로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다각화, 두 번째,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을 통한 다각화, 세 번째, 기술과 핵심 역량 이전을 통한 다각화, 네 번째, 경영 자원의 공유를 통한 다각화, 이렇게 4가지 범주를 구분을 해놓고, 첫 번째 포트폴리오를 통한 관리는 콩글로머레이트, 복합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는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다각화는 포트폴리오의 관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가치 창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자를 교체하고 그 기업의 핵심 역량과 관련 있는 분야를 정리하고 매각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을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기술과 핵심 역량 이전. 요거는 포트폴리오 관리나 리스트럭처링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 창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을 다른 사업부 또는 다른 핵심 역량과 결합하여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캐논은 이 3번째 기술과 핵심 역량 이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째, 가장 가치 창출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다각화 전략, 포터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 자원의 공유입니다. 여러 사업부 간의 경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차별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표를 보면서 다각화 전략을 통한 가치 창출 방법 4가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터가 주장한 4가지 범주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의한 방법,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에 의한 방법, 기술과 핵심 역량의 이전에 관한 방법, 그리고 경영 자원과 생산 활동의 공유에 의한 가치 창출을 통한 다각화 전략 방법, 이렇게 범주를 내려놓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가장 가치 창출이 낮고 그 다음에 나은 것이 리스트럭처링, 그 다음에 가치 창출이 나은 것이 기술과 핵심 역량의 이전 방법이고,
가장 가치 창출이 높은 다각화 전략은 경영 자원과 생산 활동의 공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시장에서의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가장 가치 창출이 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방법으로서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 방법으로서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여서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에 통한 가치 창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과 핵심 역량의 이전으로서 가치 창출을 해내는 방법. 이것은 타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며 가치 창출이 앞에 있던 포트폴리오 관리나 리스트럭처링보다는 훨씬 나은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창출이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경영 자원과 생산 활동의 공유를 통한 다각화 전략입니다. 이것은 경영 자원의 공유로 비용 절감과 차별화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화 방법, 다각화 전략 중에서 가장 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네 가지의 방법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기업에 맞는 특유의 방식대로 다각화 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